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프런에서 지식 공유자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엄청 긴장을 한 상태로 여기에 올라왔는데 따뜻한 박수로 맞아 주셔서 다행히 긴장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긴장이 되면 조금 말을 되게 빨리 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한 무대에 서면은 긴장을 더 많이 해서 무슨 속사포 랩을 하듯이 더 말을 빨리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절반도 다 들으시지 못할 거니까 좀 오늘은 템포를 다운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타입스크립트는 왜 그럴까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해 봤고요. 부제목으로는 집합으로 이해하는 타입스크립트라고 적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를 처음 배울 때, 처음 입문할 때 어렵거나 헷갈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오늘은 집합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쉽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발표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잠깐 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제가 소개를 드려야 여러분들이 저를 좋게 오래오래 기억해 주실까 고민하다가 세 가지,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세 가지 문장으로 소개해 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해보면요. 첫 번째로는 저는 무엇이든 그 주제가 어떤 것이든 분명히 쉽게 설명할 방법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쉬운 설명의 과정에서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난 1년에서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인프런에서 지식 공유자로 활동하면서 한입 크기로 잘라먹는 리액트와 한입 크기로 잘라먹는 타입스크립트라는 강의를 냈고요. 그리고 한입 크기로 잘라먹는 리액트라는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는 따뜻한 개발자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따뜻한 개발자 커뮤니티라는 건 조금 유토피아적으로 들리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려보자면 모든 게 좀 낯설고 두렵고 외로울 초심자들에게는 좀 날선 비판이나 냉소적인 태도 대신에 무한한 환영과 배려를 통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그런 초심자분들을 기꺼이 도와주시는 숙련자분들께는 합당한 존중과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물론 뭐 큰 액션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제 수강생 분들과 독자분들 700분을 대상으로 한입 프론트엔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요거는 이번이 제 첫 시간이니까요. 제가 오전 첫 타임이니까 여러분들 좀 아직 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웃겨드리려고 준비를 한 주제인데요. 뭐냐면 저는 이름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슬라이드의 왼쪽 위에 보시면 제 닉네임이 윈터루드입니다. 윈터루드. 근데 이 닉네임이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윈터루드가 아니라 지금 웃으시는 분들 몇 분 보이는데 뭐 원터로드, 뭐 윈터우드, 워터러드 뭐 이렇게 각자만의 베리에이션을 넣어서 불러주십니다. 처음에는 좀 속상했는데요. 요즘에는 좀 보면서 되게 재밌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뭐 제가 이름을 헷갈리게 지은 탓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이름이 많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제 발표를 어떤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지 대상 청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타입스크립트를 이미 배우셨지만 아직은 좀 헷갈리는 개념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내용을 준비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직 타입스크립트 배워보시지 못했어도 그냥 관심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함께 들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적절히 조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5가지 챕터로 구분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챕터부터 타입을 집합으로 이해해보고 호환성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 계층도를 다시 돌아본 다음에 객체 타입과 대수 타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도 준비해 두었으니까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론이 좀 길었으니까 지체 없이 바로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타입스크립트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은 우리가 집합으로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이라는 것은 특정 조건에 맞는 원소들의 모임을 말하는 그런 단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강아지와 고양이를 집합으로 묶는다고 하면 이것은 동물이라는 집합으로 부를 수 있듯이 이렇게
우리 자바스크립트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여러 가지 값들 중에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부르는 값들을 묶으면 이렇게 스트링 타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이런 숫자 값들을 묶은 집합은 넘버 타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진위 값들을 묶어서 불리언 타입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왼쪽에 보여드리는 코드를 보시면 지금처럼 어떤 변수의 타입을 넘버 타입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 넘버 타입이라는 집합 안에 포함된 값만 이제 이 변수에 할당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뜻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의 두 번째 라인처럼 이 집합 안에 들어있는 값을 할당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면에 이렇게 집합 바깥에 있는 값을 할당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입스크립트에서 값 자체를 타입으로 정의할 수 있는 리터럴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의 코드를 보시면 이번에는 변수 num의 타입을 넘버가 아니라 20이라는 넘버 리터럴 타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단 하나의 값만 포함하는 이 집합, 이 작은 집합 안에 있는 값만 이제 저 변수에 할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라인처럼 20을 다시 할당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30을 할당하려고 하면 집합 바깥의 값을 할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여기 계신 분들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방금 살펴본 이 두 타입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넘버 리터럴 타입은 단 하나의 숫자 값만 포함하는 아주 작은 집합이고, 그에 비해서 넘버 타입은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숫자 값들을 다 포함하는 아주 커다란 집합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넘버 리터럴 타입이 넘버 타입이라는 커다란 집합 안에 속하는 부분 집합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계층 구조상에서 표현해 보면 이런 관계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넘버 타입 아래에 넘버 리터럴 타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때 넘버 타입처럼 다른 타입을 포함해서 부모 집합의 역할을 하는 이런 녀석들을 슈퍼 타입이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넘버 리터럴 타입처럼 다른 타입에 포함돼서 부분 집합의 역할을 하는 타입은 서브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챕터를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타입스크립트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은 다 집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넘버와 넘버 리터럴 말고도 자, 슬라이드의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스트링과 스트링 리터럴 타입 또한 같은 슈퍼 서브 타입 관계를 갖고요. 그리고 이어서 넘버와 스트링 타입 또한 unknown이라는 또 다른 타입의 서브 타입이 되는 이런 각각 다른 타입들과 서로 포함하고 포함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리지 않은 다른 모든 타입들 간의 관계도 한번 표현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런 타입 계층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우선 타입스크립트에 존재하는 모든 타입은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다른 집합, 다른 타입과 슈퍼 서브 타입 관계를 갖고요, 그런 모든 관계를 나열하면 이런 타입 계층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 타입 계층도에는 몇몇 타입들은 제가 일부 생략을 해뒀으니까 완벽한 계층도는 아니라는 점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챕터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제 이 기세를 몰아서 두 번째 챕터 타입 호환성에 대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입 호환성이라는 건 타입스크립트에서 특정 타입의 값을 다른 타입의 값으로 취급해도 괜찮은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넘버 리터럴 타입의 값이 있을 때 이 값을 넘버 타입의 값으로 취급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반대로 넘버 타입의 값을 넘버 리터럴 타입의 값으로 취급해도 괜찮은지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말하는데요, 타입스크립트는 이 기준을 타입 간의 슈퍼 서브 타입 관계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파란색 화살표처럼 이렇게 서브 타입의 값을 슈퍼 타입의 값으로 취급하는 업캐스팅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반대로 슈퍼 타입의 값을 빨간색 화살표처럼 서브 타입의 값으로 취급하는 다운캐스팅은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데요, 대다수의 거의 모든 상황에서 다운캐스팅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 관계를 동물과 강아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자, 동물은
강아지라는 집합을 포함하는 부모 집합이고, 강아지는 반대로 동물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아까 살펴봤던 이 슈퍼 서브 타입 관계와 똑같습니다. 자, 이때 왼쪽의 파란색 화살표처럼 모든 강아지를 다 동물로 취급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모든 동물을 다 강아지로 취급하는 건 좀 곤란하죠. 왜냐하면 동물 중에는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개구리나 보거 같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작은 집합의 값을 큰 집합의 값으로 취급하는 업캐스팅은 가능하지만 반대로 하는 다운캐스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것을 코드와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왼쪽의 코드를 보시면 두 개의 변수 A, B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지금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변수의 타입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 A의 타입은 넘버 타입, 그리고 변수 B의 타입은 넘버 리터럴 타입입니다. 그러면 A의 타입이 B의 타입의 슈퍼 타입이죠. 자, 이때 4번 라인처럼 이렇게 변수 A에 변수 B의 값을 넣는다는 건 슈퍼 타입인 넘버 타입의 변수에 서브 타입인 넘버 리터럴 타입의 값을 넣겠다는 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죠? 이것은 업캐스팅에 해당되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5번 라인처럼 변수 B에 변수 A의 값을 넣는 건 반대로 서브 타입인 넘버 리터럴 타입의 변수에 슈퍼 타입인 넘버 타입의 값을 넣는 거니까 이것은 다운캐스팅에 해당되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타입 호환성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마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실 빌드업이었고요. 이제부터 메인 핵심 내용인 타입 계층도에서 특수한 타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아까 살펴봤던 타입 계층도를 다시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흰색으로 하이라이트 쳐놓은 any, unknown, never와 같은 특수한 타입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특수한 타입들은 타입스크립트를 처음 배우시는 입문자분들께는 비교적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이 타입들을 우리가 집합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비교적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unknown 타입에 대해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nknown 타입은 여러분 계층도에서 봐주시면요, 이렇게 최상단에 위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타입의 슈퍼 타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모든 타입의 슈퍼 타입이라는 말을 집합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집합을 다 포함하는 가장 큰 집합이라서 이것은 곧 전체 집합에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unknown 타입은 전체 집합이라고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unknown 타입의 변수가 있다면 이 변수에는 어떤 타입의 값이든 다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업캐스팅에 해당하는 연산이기 때문이죠. 자, 오른쪽의 코드를 보시면 let a부터 let h까지 unknown 타입의 변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unknown 타입의 변수에는 어떤 타입의 값이든 다 넣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unknown 타입의 값은 그 어떠한 타입의 변수에도 저장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운캐스팅에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자, 오른쪽 위에 코드를 봐주시면 unknown var라는 unknown 타입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각각 넘버 타입, 스트링 타입, 불리언 타입 같은 다른 타입의 변수에 이 unknown 타입의 값을 넣고 있어요. 자, 요거는 다운캐스팅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연산들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unknown 타입의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이런 unknown 타입 우리가 언제 이용할 수 있을까요? unknown 타입을 이용하는 예시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예시 한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unknown 타입은 현재 값의 정확한 타입을 알기 어려울 때 가장 잘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코드를 다시 봐주시면요, 여러분 코드 잘 다 보이시죠? 네, 코드를 다시 봐주시면 자, 함수 foo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매개 변수 value의 타입이 지금 unknown이에요. 그러면 unknown 타입의 변수엔 모든 타입의 값을 다 넣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어떤 타입으로 이 함수를 호출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부터 13번 라인처럼 숫자를 넣어도 문자열을 넣어도 undefined을 넣어도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리고 함수에서는 이렇게 받은 unknown 타입의 매개 변수를 타입 좁히기를 통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참고로 타입 좁히기라는 건 여러분 2번 라인의 코드를 봐주시면요, 조건식이 하나 보이시죠? 이 조건식에 type of value는 numb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적어도 이 조건문 내부에서는 밸류의 타입이 넘버 타입이라는 걸 보장할 수 있어요. 이렇게 특정 조건 내에서 특정 변수의 타입을 보장할 수 있을 때 타입스크립트는 이 타입을 좁혀줍니다. 그래서 3번 라인에서는 unknown에서 넘버 타입으로 밸류의 타입이 좁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value.toFixed 같은 넘버 타입만 이용할 수 있는 메서드를 쓸 수가 있어집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4번 라인에서도 type of value가 string이라는 것을 만족하면 value.toLocale lowercase 같은 스트링 타입의 메서드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unknown 타입에 대해서 한번 집합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never 타입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never 타입은 방금 여러분이 unknown 타입을 이해하셨다면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unknown과 정반대의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자, never는 타입 계층도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최하단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모든 타입의 서브 타입이에요. 모든 타입의 서브 타입이라는 것은 집합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에서는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집합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무런 원소도 포함하지 않는 공집합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네버 타입을 공집합으로 빗대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네버 타입의 값은 그 어떤 타입의 변수에도 다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업캐스팅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자, 오른쪽에 코드를 다시 봐주시면요, 이렇게 never bar라는 네버 타입의 변수가 있을 때 다른 타입의 변수에 할당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unknown과 정반대로 never 타입의 변수는 그 어떤 타입의 값도 저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두 다운캐스팅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unknown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자, 오른쪽에 코드를 봐주시면 never 타입으로 정의된 never 8번부터 never 14번까지의 변수에는 아무런 타입의 값도 넣을 수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운캐스팅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never 타입의 성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다음으로는 이런 never 타입을 언제 이용할 수 있을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never 타입은 호출되지 않아야 하는 함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함수를 만들고 싶을 때 요긴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코드를 보시면 erro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매개 변수 v의 타입이 never 타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엔 이제 어떠한 타입의 값도 넣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6번에서 9번 라인처럼 어떻게 호출해도 문제가 발생하죠. 자, 6번은 인수를 안 넣었으니까 문제고 7, 8, 9번 라인은 인수를 넣었는데 네버 타입의 변수에 못 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호출할 수 없는 함수는 도대체 어디에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수는 호출해서 써먹으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함수를 어디에 이용할 수 있냐면 스위치문의 완전성을 보장하는 데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른쪽에 코드를 보시면요, 에러라는 아까 이전 슬라이드에서 본 함수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5번 라인에서는 컬러라는 레드, 그린, 블루의 유니언 타입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이 컬러 타입을 갖게 되면 값이 레드이거나 그린이거나 블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아래 getColorName이라는 함수를 보시면 매개 변수 C로 방금 말씀드린 컬러 타입의 매개 변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는 정리하면 레드나 그린이나 블루라는 매개 변수가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함수에서는 스위치문을 통해서 케이스가 레드일 경우 그리고 그린일 경우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블루일 경우에 대한 처리는 빼먹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케이스를 처리하지 않는 스위치문을 우리는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스위치 또는 완전하지 않은 스위치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스위치는 의도치 않은 동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스위치문의 맨 아래에 저 13번 라인을 봐주시면요, 저렇게 디폴트 케이스를 추가하고 저기서 방금 우리가 만든 도달할 수 없는 저 에러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라는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저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타입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면 좋은데요. 자, getColorName 함수가 처음 호출됐을 때 매개 변수 C의 타입은 레드, or green, or blue겠죠. 근데 첫 번째 케이스를 거치면서 레드는 사라지게 됩니다. 타입 좁히기에 의해서.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 가면 C의 타입이 green, or blue가 돼요. 근데 두 번째 케이스도 아니라면, 그래서 디폴트 케이스로 넘어왔다면 이때 C의 타입은
레드도 아니고 그린도 아니니까 블루 타입으로 좁혀지게 됩니다. 근데 블루는 문자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네버 타입의 매개 변수로 전달하려고 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때 이런 식으로 13번 라인을 봐주시면요, 블루라는 케이스를 추가해서 스위치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면 저 디폴트 케이스에 도달할 수 있는 C의 타입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버 타입으로 추론되어서 오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폴트 케이스와 저 호출될 수 없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완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스위치문일 때 오류를 발생시키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완전성이 보장되면 오류가 사라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버 타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any 타입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ny 타입은 치트키 같은 타입입니다. 왜냐하면 이 타입 계층도를 거의 다 무시하고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동작해요. 마치 자바스크립트 변수를 쓰듯이. 그래서 자, 오른쪽의 코드를 바로 봐주시면요, anyvar라는 any 타입의 변수가 있다면 이 변수엔 마치 unknown 타입처럼 모든 타입의 값을 다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unknown 타입 같죠? 그리고 그 아래 9번부터 13번까지의 라인을 봐주시면 이때에는 또 마치 never 타입처럼 그 어떠한 타입의 변수에도 다 저장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치 모든 타입의 슈퍼 타입처럼 동작하기도 하고 모든 타입의 서브 타입처럼 동작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치트키 타입 any가 못하는 게 단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외적으로 never 타입의 변수에는 any 타입의 값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never는 공집합을 의미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이 집합에 어떤 값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런 any 타입은 언제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타입스크립트를 배울 때 any 타입 쓰지 마라 라는 식으로 그냥 배우잖아요. 그런데 뭐 아니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점진적으로 개선할 때 그때 유의해서 이용해라 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다 같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준비해 봤는데,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불가능한 타입 단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타입 단원이라는 건 오른쪽에 보이는 코드처럼 이렇게 str1이라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넘버 타입의 값을 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안 되죠. 스트링 타입의 변수에 넘버 타입의 값을 넣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오른쪽을 보시면 as string이라고 이 넘버 타입의 값을 스트링 타입으로 단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타입 단원은 단원 전의 타입과 단원 이후의 타입이 서로 충분히 겹치는, 그러니까 슈퍼 서브 타입 관계를 가져야만 가능해요. 넘버와 스트링은 아무런 값도 서로 겹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단원은 불가능한데요. 이런 단원을 가운데 any를 껴 넣어주면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지만 우리가 가끔 뭐 리액트를 타입스크립트로 개발하거나 아니면 그런 뷰를 작성해야 될 때 뭐 HTML 엘레먼트 같은 타입을 쓸 때 이런 경우들이 가끔씩 한 번씩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이런 불가능한 타입 단원을 하는 경우엔 any 타입을 중간에 껴주면 먼저 넘버 타입을 오른쪽으로 any 타입으로 단원을 하는 데 성공하고, 그리고 이어서 이 any 타입을 또 스트링 타입으로 단원하는 데 성공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가능한 넘버 타입을 스트링 타입으로 단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사실은 unknown을 이용해도 이런 단원은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unknown도 모든 타입의 전체 집합, 그러니까 모든 타입과 모든 타입의 슈퍼 타입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넘버를 unknown으로 하는 것도 되고 unknown을 스트링으로 하는 것도 돼서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 게 never도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never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타입 단원을 할 때 타입 간의 슈퍼 서브 타입 관계만 보장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타입들을 이용해서 불가능한 단원을 수행시킬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ny, unknown, never 타입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는지 스스로 셀프 체크 해보실 수 있도록 간단한 퀴즈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지금 화면을 봐주시면 타입 A부터 D까지 이렇게 타입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A 타입은 never end string, 저 end는 교집합을 뜻해요. 그리고 B 타입은 never or string, 저 or는 유니언, 합집합 타입을 뜻합니다. 저 각각의 A, B, C, D 타입의 결과를 제가 한 10초 정도를 드릴 테니까 한번 머릿속으로 각각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1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잘 푸셨나요? 문제가 너무 쉬웠죠?
아니면 좀 어려웠나요? 네, 그러면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입 A의 결과는 네버 타입이 됩니다. 많이 맞추셨나요? 자, 그 이유는 네버 타입과 어떤 타입의 교집합을 구한다는 건 공집합과 다른 집합의 교집합을 구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집합은 어떠한 원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을 해도 공집합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네버가 되고요. 다음으로 네버 타입과 스트링 타입의 합집합인 타입 B는 결과가 스트링 타입이 됩니다. 그 이유는 공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이니까 그냥 원래 집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타입 C는 결과가 똑같이 스트링 타입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C는 unknown 타입과 스트링 타입의 교집합이죠. 그럼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그냥 원래 그 집합이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입 D는 결과가 unknown이 나옵니다. 왜냐? 이제 다들 느낌이 오시죠?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의 합집합인데 어차피 전체 집합은 모든 값을 포함하기 때문에 합집합을 하든 안 하든 다 unknown 타입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4개의 퀴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챕터까지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객체 타입들에 대해서도 집합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스크립트는 구조적 타입 시스템을 따릅니다. 그리고 구조적 타입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집합의 타입을 정의할 때 집합의 프로퍼티, 그러니까 집합의 구조를 기반으로 타입을 정의하는 특징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person이라는 객체 타입을 정의하게 되면 이 타입은 name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모든 객체 값들을 다 포함하는 아주 큰 집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입스크립트에서 객체의 타입을 정의할 때 이렇게 속성들을 나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타입에 포함되기 위한 일종의 제약사항이나 조건을 나열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열된 프로퍼티들의 개수가 많아지면 포함될 수 있는 값이 적어질 테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건이 많아지니까요, 더 좁은 집합이 되고 반대로 나열하는 프로퍼티들이 적어지면 더 큰 집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student라는 새로운 객체 타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게요. 자, 이번 student 타입은 기존의 person 타입이 가지고 있던 name이라는 속성, 그 조건은 그대로 같고요. 여기에 하나의 조건을 더 추가한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chool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었죠. 자, 그러면 이 student 타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name과 school이라는 속성을 모두 갖는 객체 값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두 타입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관계를 따져봐야 타입 호환성까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student 타입은 person 타입의 서브 타입이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student 타입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면 그 값은 무조건 person 타입의 조건도 같이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자, 값으로 살펴보면 student 타입에 포함되기 위해선 name과 school 속성을 가져야겠죠. 자, 그러면 name을 가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person 타입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person 타입에는 school 프로퍼티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person 타입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 중엔 이렇게 student 타입에는 포함되지 않는 값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둘은 이런 관계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코드와 함께 보면요,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이렇게 person 타입의 변수와 student 타입의 변수가 있을 때 20번 라인처럼 변수 person의 student의 값을 넣는 건 업캐스팅에 해당하죠. person이 더 큰 타입이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23번 라인처럼 변수 student의 person의 값을 넣는 건 다운캐스팅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네 번째 챕터까지 끝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럼 대수 타입도 집합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봐 보도록 할게요. 자, 대수 타입이라는 건 이미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타입스크립트에서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타입을 결합해서 만든 타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합집합을 의미하는 왼쪽에 유니언 타입이 있을 수 있고 교집합을 의미하는 오른쪽에 인터섹션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대수 타입도 우리가 객체 타입으로 만들어서 집합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니언 타입부터 살펴보면요, 자, 왼쪽의 코드를 보시면 아까 봤던 person과 student 타입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student 타입에 이번엔 name 속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person에 포함되기 위해선 name만 가지고 student에 포함되기 위해선 school만 가지면 되죠.
자, 그리고 9번째 9번 라인에서 유니언 타입으로 이렇게 두 개의 타입을 합집합으로 묶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라인에서 정의한 이 타입은 집합으로 표현하면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교집합이 존재하는 두 집합 간의 합집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집합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는지 함께 살펴보면 먼저 이 파란색 영역에 해당하는 person이라는 집합에만 포함되는 값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name이라는 속성은 있지만 반대로 student 타입의 조건은 만족하지 않아야 되니까 school은 없는 이런 객체 값들이 여기에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name은 홍길동, name은 이정환 이런 값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student 타입에만 존재하는 값들도 들어갈 수가 있죠. 저 파란색 부분에. 자, 여기는 반대로 school은 있지만 name은 없어야 되니까 자, 저런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집합 영역에 해당하는 값들은 그럼 어떤 값들이 될까요? 자, person 타입을 만족하면서 동시에 student 타입까지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두 조건을 모두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name 속성도 있어야 하고 school 속성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name은 이정환, school은 가톨릭대 이런 객체 값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프로퍼티가 있어도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터섹션 타입, 아까 말씀드렸던 대수 타입의 두 번째 교집합을 정의하는 인터섹션 타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인터섹션은 사실 우리가 방금 슬라이드에서 유니언 타입의 교집합을 살펴보면서 이미 다 얘기를 나눠서 별로 그렇게 많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코드를 보시면 그대로 타입 person과 student가 있고요. 이번엔 9번 라인에서 교집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집합이 정의하는 집합은 우측 그림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이렇게 두 타입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값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수 타입, 유니언과 인터섹션에 대해서까지 집합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뭐가 더 남아있냐면 인프런 행사니까 인프런 강의를 좀 홍보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깜짝 선물과 함께 그런 홍보를 남겨봤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PPT에서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은 사실 인프런에 출시한 독점 강의 한입 크기로 잘라먹는 타입스크립트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강의를 들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보고 싶으시다면 자, 지금 제가 슬라이드에 올려드린 이 쿠폰을 많이 찍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쿠폰을 찍어 가셔서 수강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먼 길 오셨으니까 깜짝 선물 하나 준비하고 싶어서 이렇게 첨부를 해봤습니다. 저를 찍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쿠폰 사진 찍으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요. 네, 충분히 찍으시면 마무리를 할게요. 네, 다 찍으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제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이정환이었습니다.